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또다시 한국인의 탄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학이 어떻게 봉기하게 되었나, 왜 봉기하게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전주성까지 입성하게 되는 과정,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것이 결국은 청일전쟁이란 도화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은 이 과정에서도 갑자기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막상 청나라하고 과연 자기가 전쟁까지 치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청을 결국은 축출해갖고 특히 조선을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막후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이 또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이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광경이 참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학군이 결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세력으로 봉기를 하고, 그리고 전주성으로 오면서 전주성이 함락이 되자 결국 조선 조정은 고민 끝에 청에 파병을 요청을 하기로 합니다. 그 날짜가 1894년 6월 3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특히 민씨척 쪽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학이 노골적으로 민씨척 쪽을 타도해야 된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초의 원인은 민씨 정권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진압을 해야 될 텐데, 관군을 이미 보내봤지만 홍계원 장군을 통해서 보내보고 군사까지 파병을 했지만 결국은 연패, 동학군한테 연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청에 파병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이 상황을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무츠 무네미츠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건건록이라는 자서전 비슷하기도 하고, 자기가 외교장관으로 있으면서 쭉 겪었던 일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료인데요. 거기에 청일전쟁으로 가는 요 상황에서 지금 조선 조정이 청한테 파병을 요청했다는 요 당시에 자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의 정황을 돌아본다면 세상은 왕비의 일족인 민씨들이 전횡하는 시대였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붕당상쟁이 계속하여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민씨 일파의 대표자인 민영준, 후에 민영휘로 개명하게 되는 민영준은 왕실 외척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세도의 핵심이 되어 그 권력이 하늘 닿은 줄 모를 정도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당에 난이 일어나 관군이 계속 패하자 내외로부터의 공격이 한 몸에 집중되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활로를 찾기 위해 미봉책으로 청나라 사신인 원세계와 결탁하여 청국 군대 출병을 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당시 조선 대신들 안에서는 특히 국왕까지도 청국 군대의 조선 출병은 일본의 출병까지도 가져오는 상황을 몰고 오기 때문에 청국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책이라 하여 민영준의 결의를 비난하기도 했다고는 하나, 떳떳이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러한 정략은 난국 타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용기 있게 건의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준은 마침내 국왕에게 청국의 신하로 자칭토록 하여 출병을 구걸하도록 종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민영준이 이제
우리 청군 파병을 요청합시다. 그랬더니 내부에서도 아니 1885년의 텐진 조약에 의하면은 한쪽 나라가 출병할 경우에 상대방한테 꼭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한쪽이 출병을 하면 다른 쪽도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이랬다가 일본까지도 출병하려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무츠의 말대로 끝까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목을 내놓고 자기 자리를 내놓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간하는 용기를 가진 대신이 조선 조정 내부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그 파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세계와 민영주는 청병을 요청한다라는 거를 통보만 하면 됐지 그렇다고 해서 꼭 일본이 출병할 이유는 없다. 그걸 우리가 잘 설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6월 3일 차미교섭통상사무 성기훈이라는 사람을 조선 조정이 원세계한테 보내서 공식적으로 청해 출병을 요청합니다. 그 파병 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의정부 좌의정 조가 조회함. 회방의 전라도 소관, 태인, 고부 등의 현은 백성의 습속이 흉한하고 즉 흉하고 사납고 성정이 험률, 음험하고 속임이 많아서 평소 통치하기 어렵다고 하는 곳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부곳에 동학교비 1만여 명이 모여서 현읍 10여 곳을 공격해서 함락하고 이제 또 북쪽으로 몰려가 전주 성치, 가명이죠. 전주 가명을 함락했습니다. 전에 연군을 파견해서 훈련된 군사를 파견해서 초무했지만 이 비도들이 끝끝내 목숨을 걸고 항전해서 연군이 패하고 많은 대포를 잃었습니다. 이 흉한한 자들이 오래 요란을 일으킬 하니 크게 우려됩니다. 더구나 지금 한성까지 거리가 겨우 400 몇십 리에 불과하니 다시 북쪽으로 달아나게 내버려 둔다면 아마도 기보, 즉 수도, 근방, 경기도 이런 얘기입니다. 에 소동이 생겨서 적지 않은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에 갓 조련한 각 군대의 현재 숫자가 간신히 도회를 호위할 수 있을 정도요. 또 전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전쟁 경험이 없는 군대라서 흉구를 진제하는데 쓰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오래 불어난다면 중조에 더욱 많은 근심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도록 내버리면 오히려 중국에도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조사해보니 패방의 임원영과 갑신년 두 차례 내란에서 모두 중조의 병사들이 대신 감정해 준 것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도 청이 와서 도와줘서 민심 척족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전례를 원형하려고 하니 부디 귀총리께서는 신속히 북양 대신에게 전보를 보내서 몇 개 부대를 파견해서 속히 대신 초멸해 줄 것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방의 병수와 장수들이 뒤를 따르고 군무를 익히게 해서 이로써 장래 한위의 계책을 삼는다면 사나운 비도들이 꺾여서 사라진 이후에 즉시 철병을 청할 것이니 감히 유방을 요청해서 천병을 외국에서 오랫동안 수고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국에서는 그냥 군대 조금만 보내주시면 금방 비도들이 달아날 것이고 진압이 될 것이니까 조선에 와서 그렇게 수고롭게 오래 안 있어도 될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거죠. 아울러 귀총리께서는 속히 원조할 방도를 계획해서 이 급박한 상황을 구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식적인 청병 요청이 갑니다. 그랬더니 원세계는 이것을 곧바로 이홍장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우리한테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를 그때 같이 조선에 있던 일본 공사 스기무라한테 알립니다. 그렇죠? 이제 일본 본국 정부에도 알려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일본 대표가 와 있으니까 이제 알립니다. 그때의 스기무라가 당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원세계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6월 4일 원은 그의 비서를 보내와 조선 정부로부터 청해 군대를 보내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받았음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나는 우리 정부에 전보를 보내
원색에는 그 서기관을 보내서 원병 요청권과 관련해서 조선 정부가 지난밤에 공문을 보내왔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 서기관을 통해 원 씨에게 귀국이 조선에 출병하는 것과 관련해서 텐진 조약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취할 것을 귀국 정부에 상신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 짐작대로라면 원병의 수는 대략 1,500명으로 웨이하이웨이에서 직파돼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바로 출병해야 합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일본 정부에 우리도 저쪽에서 아마 1,500명 정도가 웨이하이웨이에서 올 것 같으니까 우리도 출병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도 본국 정부에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라고 지금 이제 기록을 자기 일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나는 내 비서 테이에이호를 원세계에 보냈다. 여기에 테시가 대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정씨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 청에 멸망할 때 그때 일본에 건너가 있던 일본 사람들 또 아니면 멸망한 이후에 일본에 건너가서 나가사키 근처에서 오랜 동안 그 화교촌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고 특히 중국하고 일본이 교류하는데 통역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기무라의 비서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말을 당연히 잘하고 화교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원세계한테 이제 보냈답니다. 원세계는 청이 1,200명의 군사를 산하이관에서 출병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는 도쿄에 전보를 보낸 후 초조하게 답을 기다렸다. 6일 밤 11시 30분 답이 왔다. 오또리가 전함을 타고 300명의 수병과 20명의 경찰을 경호병력으로 조선으로 향할 것. 그러나 아직 조선으로 수병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 이렇게 훈령이 왔답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비밀로 하였다. 즉 저쪽에서 출병을 한다 그러니 우리도 빨리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외무성 본부에서 딱 연락이 오기를 오또리가 누구냐면 주조선 일본 공사였었는데 이 동학난이 일고 있는 중에 잠깐 귀국을 했던 거고 스기무라가 이제 대리공사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또리가 다시 자기 임지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에 아예 군대를 이제 이끌고 온다. 그 대신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기무라도 자기가 그걸 비밀로 하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에 있는 고무라 주따로 그러니까 주청국 일본 대리공사가 벌써 소식을 다 듣고 이제 중국 청 정부내에서 움직임을 보고서는 청이 1,5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주따로도 이제 본국에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세계도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스기무라도 알리는 거고 주따로도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은 이미 5월 달부터 그렇죠. 이게 조선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걸 알고 이홍장이 군대를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초부터 직례, 그 북경을 에워싸고 있는 직례 성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같은 거죠.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 같은데 이제 거기에 총독을 맡고 있는 게 이홍장이고 그 직례의 성의 수도가 바오딩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홍장이 대원군을 압송해 갔을 때도 자기가 직례 총독으로서 했던 거고 직례의 수도인 바오딩에 이제 대원군을 압송해서 구금을 시켰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산동과 만주의 군사들을 직례해서 동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 준비는 아니고 뭐 그런 상상은 아직은 안 하는 상태였고 동학난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거 우리가 출병을 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파병을 요청합니다 하자마자 청조정은 곧바로 섭지초 장군을 휘하의 2,500명을 우선 한양에서 남쪽 70km 떠진 아산으로 파병을 하기로 하고 군사들을 텐진의 따쿠코 포대에 집결시켜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 날 공식적으로 조선 조정이 원세계한테 청병을 요청을 했고 소식들이 이제 쫙 본국으로 청으로 일본으로 이제 다 건너가서 청이 딱 군대를 보내기로 해서 이제 텐진에서 건너갈 준비를 집결을 시켜서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날 6월 4일 날 청국 공관에서
이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찬에 이제 미국 공사, 뭐 영국 공사, 일본 공사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 상주하는 외교관을 파견한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 천국, 미국, 러시아,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자주 모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늘 같이 회식을 하고 같이 만찬하는데 이날도 이제 이번에는 천국 공사관에서 그 개최할 차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때에 이것도 이제 그 당시 기록입니다. 6월 4일 저녁 주 한양 청공관에서 공식 만찬이 열리고 있을 때 1,500명의 청군이 중국에서 출발하였다는 전보가 도착한다. 그 자리에 있던 호라스 알란 미국 공사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하도 노골적이어서 중국 측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의기소침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호라스 알란도 와 있었는데 미국 공사로 자격으로 와 있었는데 청에서 군대를 파견한다 소식이 딱 그 만찬 좌중에 전해지니까 누가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군이 1,500명이 오는데 왜 일본이 좋았냐? 일본은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청하고 한번 깨트리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내서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완전히 생겼다. 자신은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왜 우리가 군대를 보는데 쟤네가 저러지? 그러면서 아차 싶은 거 이제 깨달은 거죠. 일본이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파병을 결정한 것이 이거는 진짜 뭔가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알렌의 그 당시 증언에 의하면은 만찬을 개최했던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졌다고. 그리고 6월 5일 일본은 곧바로 전시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대본용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전시의 통수권을 갖고 있는 그건 합참이죠.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전쟁 시에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 뭐 2차 대전 하면은 쭉 그 대본령이라는 거가 모든 전쟁 결정을 내리지만 거기에 이제 천황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역사상 최초로 대본령이 꾸려지는 거죠. 그 전의 시대에는 막부라는 게 그겁니다. 막부라는 게 장군을, 쇼군을 임명을 해서 외적을 물리치라고 그 막부를 천막을 쳐서 군대 지휘를 하라라는 게 그래서 막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군대 편제를 통해서 대본령을 만들고 그리고는 곧바로 그 군대에 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민간 배들을 나라가 수용을 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NYK 해운, 일본 우선 주식회사 우편물을 날르는 그 우편국에 말하자면 우체국의 배들인데 그게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서에도 다 우편을 전하. 그 배들을 전부 다 징발을 합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육군성이 모든 언론에 전쟁에 대한 보도는 일체 금한다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6월 5일 이제 조선에서는 원세계가 그 주 조선 영국 총영사 월터 힐리에를 만납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3자 영국 사람을 이제 만나서 원세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힐리에가 그 원세계를 만나서 이거 동학난이 걱정이다 그랬더니 원세계가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힐리에 보고 가난한 백성들이고 모두 겁쟁이기 때문에 숫자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힐리에한테 얘기를 했다고 힐리에가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주면 그들은 사라질 것이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요 이 도시는 내가 책임지겠소. 내 휘하에는 1,0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조선의 어떤 군중도 잠시라도 버틸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힐리에는 아이고 너무 섣불리 자신 갖고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라.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이 요 기회만 지금 보고 있고 요걸 이용해서 한바탕 청나라하고 붙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원색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원색은 나중에 이제 황제까지도 칭하게 되고 그리고 중화민국의 대통령까지도
초대 대통령이죠. 신해혁명 때 그런 사람인데 물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 재빨리 개입을 해서 일본을 축출해버리고 자기네가 10여 년 동안 조선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때 보면은 참 판단력이 빠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요 상황에서 보면은 파병 요청을 하도록 민영준하고 같이 그거를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이 절대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하게 동학군을 진압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3자였던 영국 총영사라는 사람조차도 이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관료들이나 외교관들이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정세를 보는 눈과 판단력은 조선이나 중국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의 판단력은 훨씬 떨어졌다는 것을 참 절실히 느끼고 여러 번 느낀데 여기가 아주 결정적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날 조선이 공식 요청을 하고 그리고 6월 7일이 되니까 주 일본 청나라 공사 왕봉조가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병을 합니다라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에 보냈던 청이 출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그 문건들이 당연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분만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총국 흠명 출사 대신 왕봉조가 대일본 외무대신 무츠무네미스께 조회합니다. 본 대신이 북양 대신 이홍장의 전보 지시를 바로 받아보니 그 안에 광서 11년 즉 1885년 을유에 맺은 청일 두 나라의 강화 조약 안에 그러니까 이 조약이라는 게 뭡니까? 텐진 조약이죠. 갑신정변 후에 양국이 다 조선에서 철수한다. 이제 출병할 때는 서로 통보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텐진 조약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을유에 맺은 청일 두 나라의 강화 조약 안에 이후 조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보낸다.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일본에게 조회하고 조선이 평정되는 즉시 군대를 철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선에서 보낸 전보를 받아보니 동학 패거리가 전라도에서 난을 일으켜 여러 고을을 파괴했습니다. 그 형세는 북쪽으로 전주를 침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군대를 보내 죄인들을 잡아 다스리려고 했으나 조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시일이 오래되어 더욱 널리 퍼진다면 이는 바로 상국, 중국이죠. 상국이라고 부릅니다. 에서 우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광서 8년 임오년 82년 이모군란 때 그리고 84년 갑신정변의 일을 생각해 보건대 저희 나라 땅에서 도적들의 위험이 있었을 때 황제께 의뢰하자 대신 소탕해 주었습니다. 감히 이러한 전례에 따라 급히 천자의 군대를 일으켜서 하루바삐 동쪽으로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변란을 철저히 평정하고 즉시 개선하신다면 천자의 군대를 오래도록 수고롭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홍장이 자기가 조선으로 받았던 편지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낸 이홍장의 편지를 또 소개를 합니다. 본 대신 이홍장이 조선에서 보내온 군대를 요청하는 급한 전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일의 형세가 매우 다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종은 본래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어진 마음이 매우 두터워서 번복을 가만히 두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속방이죠. 즉시 황제를 뵙고 아뢰니 명령하시기를 직례 제독 섭지초는 정예병을 선발하여 거느리고 조선의 충청도로 달려가서 속히 재앙과 난리를 평정하여 번국이죠. 조선의 위급함을 알리는 봉화가 올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각국의 관리와 상인들도 믿는 데가 있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또 섭지초는 그 우두머리를 사로잡아 따르는 자들을 해산시킨 후 하루빨리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내리신 글을 공손히 적어 급히 귀 대신 왕봉조에게 통지하니 청일 화약을 참작해보고 일본 외무성에도 조회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 대신이 조회합니다. 내용이 이래서 우리 그때 친진조약 때 맺었던 내용이 이런 거라서 우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홍장이 자기한테 보냈던 훈령을 보냈던 그 편지까지도 이제 동봉을 해서 보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평정이 되면 곧바로 철수할 겁니다. 이제 보냈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국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일본 외무성에서 외무장관, 외무 대신 무츠가 회신을 합니다. 왕봉조한테.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대일본 제국 외무경 무츠 미네미츠는 대청 흠차 대신 왕봉조께 조회에 대해 답장합니다. 귀 대신의 조회를 받아보니 귀국은 메이지 18년 을류 4월 18일에 청일조약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본 대신이 이 일을 꼼꼼히 살펴보건대 귀국이 비록 조선을 가리켜 번복이라고 언급했지만 속방이죠. 그러나 예로부터 조선은 스스로 귀국의 속국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이 일을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보낸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삼는 게 뭡니까? 조선이 자기네가 당신네들의 속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이 청의 속방이다. 중국의 일부라는 이거를 끊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중국의 청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출병하는 문제보다도 왜 속방이라고 그러냐? 나 조선 사람 자기네가 속방이라고 한 적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사실 조선 사람은 맨날 이때는 자기네가 속방이라고 그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조선에서 천국에 보냈던 그 파병을 요청하는 그래도 뭐 전부 다 자기네가 작은 나라 속방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스는 요거를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전쟁을 통해서라도 조선을 청의 속방식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자 했었던 거.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명확하게 명시되면서 1조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라는 거를 하도록 그 처음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청나라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주청 일본 공사를 고무라 주따로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합니까? 우리도 청병한다라고 청의 외무암문에다가 총리기무암문에다가 통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통지 내용, 일본이 우리도 출병한다는 통지 내용이 이렇게 갑니다. 대일본 제국 흠명설이 출사 대신 고무라 주따로는 대청국 총리 각국 사무암문의 경친왕 및 각 대신들께 조회합니다. 우리 일본 조정이 본 사신에게 지시하시기를 메이지 18년 을류 4월 18일에 일본이 귀국과 맺은 조약에서 만일 두 나라가 파병하여 조선에 가게 된다면 피차 서로에게 조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래 조선에서 내란이 크게 일어났으니 우리나라로서는 파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장수들에게 군대를 출동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니 이 일을 중국 총리암문에 알리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회합니다. 그러면서 주따로는 자기가 이렇게 총리암문에다 전달하라는 훈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훈령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합니다. 그랬더니 청의 총리암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회답을 합니다. 대청국 총리 각국 사무암문의 경친왕 등이 대일본 제국 흠명설이 출사 대신 고무라 주따로에게 회답합니다. 귀 조회를 받아보니 귀 정부는 조선의 내란으로 인하여 파병에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우리 청나라는 조선이 거듭 요청하기 때문에 파병하여 그 나라의 내란을 철저히 평정하려는 것이고 또 번복을 어루만져 편안케 했던 관례를 살펴 따른 것입니다. 도적의 기운이 철저히 평정된 뒤에는 군대를 철수하려고 합니다. 인천, 부산 두 지역의 경우 이것은 전체적인 통상을 위해 특별히 군함을 파견하여 탄압한 것이지 별다른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국의 파병은 단지 공사, 영사 및 각 관리와 통상 사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니 귀국은 특별히 많은 군대를 파견할 일이 아닙니다. 또 조선은 귀국에게 군대를 요청한 적도 없으니 귀국의 군대가 그 나라의 땅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군대가 당당하게 전진하다가 귀국의 군대와 서로 만나게 된다면 말과 글이 통하지 않고 군율이 서로 달라 더러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귀공사의 조회에 답장하니 귀공사께서는 우리들의 변변치 못한 뜻이나마 굽어 살피셔서 다만 사단이 커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귀국 정부에 전보로 아뢰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서 20년 갑오 5월 6일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아니 우리는
속방이기 때문에 보냈는데 당신들은 왜 보내냐. 거기에 당신들 외교관 이런 사람들 별로 용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냈다가 혹시 그 군대가 서로 만나면, 두 군데가 만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지 않느냐. 본국 정부에다 얘기해서 파병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 7일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3일 날 파병 요청을 했는데 6월 7일 날 따쿠코포대에서 섭지초와 섭사성의 지휘하에 2,500명의 청군이 세 척의 수송선에 승선해서 뭐 바로 앞이니까 텐진에서 뭐 하루 만에 8일 날 아산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양함대의 전함, 진원, 뭐 이제 평원, 순양함, 치원, 양위, 초용, 뭐 엄청난 북양함대가 위용을 자랑하면서 2,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도착을 하고 9일 날 이 군들이 이제 상륙을 해서 아산에 이제 진주를 합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중하라는 대신을 보내갖고 이제 청군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뭐 사실 같은 날이죠.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오토리 게이스케가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일본 영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선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 아산만에는 지금 청문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지금 인천에 일본이 오토리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맞이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좀 막아보려고 민상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민상호가 가가지고는 막아보려고 되돌려보려고 하지만 아예 그 오토리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토리가 그 군대를 이끌고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군은 수도 한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물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자기네 딴엔 순전히 동학을 진압한다고 해서 중요한 도시들을 다 회피해서 아산만으로 가서 거기에서 군대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떡합니까? 훨씬 소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제물포로 들어와서 한양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6월 10일 날 오후 7시 30분에 해병 420명과 순사 20명 그리고 야포 두 문을 포 두 개를 가지고 한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토리가 마포에 이르렀을 때 또 조정에서는 이용적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철수를 해달라 이제 계속 거기서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토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다. 우리는 일본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일본군 여단 병력이 한양에 진주를 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그 한양 도성의 요지에 다 배치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한양을 장악해버립니다. 일본 군대는 한양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한양에 전개되고 있을 때 섭지초의 군대는 이제 전주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주성에 방을 붙여놓습니다. 이런 방을 붙입니다. 그때 실제로 붙였던 방의 내용입니다. 총리조선 교섭통상사의 겸 전군 익장 원세계가 전보로 보낸 조선 정부의 공문에 따르면 전라도 관할 각 현에서 도둑대들이 변란을 일으켜 고을 10여 곳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또 북쪽으로는 전주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북양대신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군대를 보냅니다 라면서 이래서 우리가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본 군무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도둑대의 소탕을 독려하고자 이미 밤을 새워 바다를 건너왔다. 전부터 거느린 각 영은 경험이 많은 군사들이 때문에 한 번 북을 쳐서 적들을 평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위협을 받은 백성들이 시세에 쫓기어 내키지 않는데도 적들을 따라다니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좋은 풀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진정 마음속 깊이 참아 한꺼번에 토벌하지 못하고 너희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니 이를 우러러 받들어서 여러 고을의 백성들은 잘 알기 바란다. 너희 위협받은 선량한 백성들이 즉시 해산하도록 노력하거나 혹 군용으로 와서 스스로 투항하면 본 군무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결코 깊이 캐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희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잘못하여 적에게 이용당했을 뿐 진정으로 난리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만약 무기를 버리고 죄를 뉘우쳐 투항해 온다면 반드시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끝내 어리석게 고집을 피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군에게 맞서 반항한다면 본 군무는 오직 극형으로 소탕하여 천토를 펼칠 것이다. 이에 너희들과 약속한다.
서로 진을 쳤을 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여 정성을 보이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사람은 총이나 대포에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로잡아 목을 자른 다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여 도적의 우두머리에게 어리석게 붙지 말라. 위엄을 갖추고 특별히 위와 같이 타이르니 모두 알아듣도록 하라. 광서 20년 5월 7일 이렇게 전주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주성을 관군이 수복을 합니다. 이 수복 과정에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해하기를 그때에 청군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동학군하고 관군이 그때에 야 우리 이랬다가는 나라 전체가 절단이 나니까 빨리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하자.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하고 그래서 동학에서는 뭐 24개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걸고 뭐 관군에서는 그걸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학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소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섭지초에 방이 붙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관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 관군의 장수였던 홍계원이 나중에 보고서를 올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친군 장의영 정령관 양호 초토사 신 홍계원은 삼가 치계하오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달 3일 적의 무리 수천 명이 북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 달려올 때 그 괴수 김순명과 동잠사 이복용을 우선 잡아다 참하였고 동당 500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총검 500여 자루를 거두었고 남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졌고 도망하여 적은 각처의 백성들이 차례를 붙잡는 것을 기다려 잡힌 대로 참하였다는 것은 이미 치계한 바 있거니와 적도는 그 뒤로부터 얘기가 꺾여 비록 호소흥이 있기는 하나 연이어 귀화를 구걸하니 그 속을 헤아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도당은 많고 성첩도 후환하여 가볍게 대적할 수도 없고 하여 각별히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적도가 동북 두 문으로 때를 지어 도망하는 자가 있다고 하여 그날 사시경에 사다리 300여 개를 만들어 성 밖에 매달아 세우고 병정들에게 일제히 성을 넘어 들어가 남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쭉 이제 자기네가 무기들을 뭐 어떤 거를 탈취하였고 몇 명을 이제 사살하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올린 그 장계의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청국 군대가 지금 전진하고 있다 하는데 양호에서 지공할 일을 생각하며 궁색함이 많을 듯하여 심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지금 이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또 폐를 정말 와갖고 약탈을 하고 이제 이럴 텐데 이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을 수복하였고 순변사가 거느린 기영 병정들이 내일이면 전주에 도착할 것인즉 청군을 전진시키는 일만은 다시 처분이 있었으면 하오며 이에 우선 치게합니다. 이를 갖추어 계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보고 홍계원이 그런 거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상황 끝났으니까 청군까지 올 필요가 없으니까 청군을 좀 되돌려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조선 조정이 그때 원세계한테 그리고 이제 옷돌이한테 일본 공사한테도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라는 이런 위협 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서 군대 좀 다 철수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조선 조정의 요청이 들어오니까 우선 처음에는 일본하고 청이 특히 일본 측에서 대화를 철군을 논의하는 듯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옷돌이가 전북 본국 정부에 전문을 보내갖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라서 우리가 청군하고 청측하고 만나서 양측이 동시에 또 철군하는 것을 논하겠습니다. 그 전보를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일본의 제5사단의 구혼성 여단 제대로 된 이제 병력이 오시마 요시마사의 지휘하에 우지나 군항을 출발하면서 조선으로 인천으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조선 현지에 있는 옷돌이 공사나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들은 상황이 끝났으니까 철수하자 이런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전보를 보는데 일본에서 벌써 군대가 여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중순이 되면은 인천항은 완전히 전 세계의 열강들의 군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6월 13일에는 일본 군함과 수송선 9척,
청군 전함 4척,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군함 각 한 척씩 다 닻을 내리고 제물포에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6월 16일 일본 군함 2척이 3천 내 병력을 싣고 제물포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육군소장 오시마 요시마사가 지휘하는 바로 그 혼성 여단입니다. 군함 7척, 포함 2척, 최신선 1척, 이건 제물포에 정박을 하고 무기를 실은 수송선 5척도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리 공사는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철군 협상을 하기로 본국에도 명령을 내리고 그랬는데 이제 군대가 오니까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그 대신 한양에까지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일본군 장교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군령을 받고 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군이 여단이 한양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한양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는 10척의 일본 군함이 이 조선 근해를 전체를 이제 정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일본이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옷도리하고 원세계가 협상을 합니다. 철군 협상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협상을 시작해서 6월 15일 날 일본은 인천에 250명 정도의 병력만 남기고 청군은 아산에 400명만 남기고 철군한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옷도리는 그렇게 했고 원세계가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랬었는데 그런데 옷도리의 그 밑에 있던 참사관이었던 스기무라부터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철군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츠무네 미츠 일본 외무대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어느 쪽이 우세한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면서 철군하지 말자 그럽니다. 자기네가 훨씬 더 군사력에서 앞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또 내각에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동학난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은 철병할 때가 아니라고 내각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6월 16일자 The Japan Weekly라고 일본에서 영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영자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인민들의 어쩔 줄 모르는 에너지가 외국과의 전쟁에서 분출구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내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전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모군란 때 물러났었고 갑신정변 때 물러났었고 김옥균 암살 때 청이 너무 이홍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개입을 해갖고 일본의 민권파 이런 사람들의 영웅이었던 김옥균의 시신을 저렇게 처참하게 해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면서 그 암살했던 홍종홍한테는 엄청난 상을 주고 영웅 대접을 하고 이런 일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 여론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어떻게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갑신정변 이후 10년 동안에 일본이 엄청 변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변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각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군대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독일에서 메르켈 소련 같은 사람을 불러갖고 완전히 육군사관학교 다시 만들고 참모부를 다시 만들고 경제를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교육을 수만 개의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도달하니까 이제는 10년 전의 일본이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론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중국은 그냥 여전히 봉건 국가예요. 지도부가 전쟁하자 그러면 이제 농민들 보통 사람들 끌고 와갖고 그냥 전쟁하는 것뿐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나라가 내 거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의회 정치나 이런 거에 무서운 점이고 교육 제도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봉건 국가였던 일본이 완전히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 변해갖고 우리 전쟁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신문 이런 거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조슈하고 사스마, 야마가타 아리토, 뭐 이토 히로부미 전부 다 이쪽 사람이고, 오쿠보 도시미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사스마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운영하니까 이제 그때에 거기서 같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지만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들, 작은 번, 도사 이런데 번 사람들이 만든 자유민권당, 이런 것이 이제 야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을 공격할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 별로. 왜냐하면 야당이 처음에는 야 의회 정치하라, 그러니까 권력을 좀 나누자, 의회 정치하라 그랬더니 이또가 그래 의회 정치하자 그래갖고는 헌법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만드니까 이제 야당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공격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뭐를 공격했습니까? 왜 도대체 일본은 조선을 상대로 좀 강한 외교 정책을 안 피우고 맨날 도망만 다니니? 그 사람들도 개혁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오사카 사건 같은 때 막 이 사람들이 민권파들이 건너가 갖고 김옥균과 박영효를 다시 자리에 앉혀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음모까지도 벌어지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는 조선에 적극 개입을 해서 청을 물리치고 조선에 있는 기존 반동 세력을, 자기네 보기엔 반동 세력을 빨리 없애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내각이 결정을 하죠. 그래, 알았어, 우리 전쟁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이 그래, 한다, 우리 전쟁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할 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진짜로 열렬하게 야당도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 야당 그 세력이었던 오쿠마 시게노부, 야당으로 가 있었던 사람이고, 물론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도 하고 외무 대신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만, 오쿠마가 누구냐면 와세다 대학을 창립하는 사람입니다. 오쿠마가 그 신문에다 이런 글을 씁니다. 은자의 나라를 처음 열어 근대 문명의 이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일본이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전 세계에 소개한 것도 일본이다. 이 작은 왕국을 문명의 길로 인도하여 번영하면서 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일본의 의무다. 일본의 의무는 조선의 진보를 늦추고 독립을 훼손하는 그 어떤 열강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정부의 그 조선반도 개입 정책을 지지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사실 청일 전쟁에 말려들었는가라는 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기네는 당연히 조선이 출병 요청을 하니까 속방에서 일어난 난리를 약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좀 보내는 정도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일본에다 통보를 하면은 일본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더군다나 진압이 되자마자 자기 철군할 거다라고까지 다 약속을 하면은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지만 일본은 이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국내적인 문제를 다 정비를 하고 국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최정의 군대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용해서 우선 조선에서 청을 축출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영향력을 넓혀갈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청이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어처구니 없게 텐진 조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한쪽이 출병하면 다른 쪽도 출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이 출병을 하는 거죠. 물론 조선의 입장에서 굉장히 간절했었던 거고, 민시적 쪽 입장에서 출병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거듭 요청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출병을 하고 청군은 아산으로 진주를 해서 그 동학군을 진압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일본은 아예 제물포로 군대를 전개를 하면서 한양을 장악을 하면서 이때부터 뭡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청과 전쟁을 통해서 청을 조선에서 축출하는 것, 그리고 조선의 내정을 개혁을 해서 갑신정변 때도 못했던 조선의 근대화를 꾀해야겠다. 즉 가보경장을 시행하겠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일본이 군대를 아산으로 전개시키면서 청군과
전쟁이 시작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한국인의 탄생.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